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 리서치가 늘 떠오르는 생각과 또 생각이 또 사라지는 매번 그런 것들이 연속인데요. 좀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좀 붙잡고자 좀 간단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이것들이 최근 들어 보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또 그게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런 말씀 위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이 리서치에 가장 해안을 가지신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저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서프라임 모기 때부터 금리 인상 인하가 저희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늘 그래왔지만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뭐 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역사적으로 좀 저는 이제 의미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의 금리 사이클의 역사 사실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기억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조금 되짚어 보면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의 버블이 사실은 조금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버블이 터졌고, 뭐 우리가 기억하듯이 뭐 그 당시 미국이 구제금융까지도 투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뭐 제로 금리까지도 다시 내리는 상황에서 그때 뭐 우리가 헬리콥터로 돈을 푼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는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고, 그 양적 완화 정책은 뭐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거의 2015년까지 사실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조금씩 이제 정상화시키던 과정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미국 금리가 안 좋아진다라는 이제 목소리 때문에 그때 뭐 보험성이나 인슈런스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이 이제 19년에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조금 소폭합니다. 그러다 소폭한 이후에 이제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굴러가는 기미를 보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비드-19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면서 2020년 3월이죠. 그때 이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로 내리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한 상황이었고 그 흐름 자체가 근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뭐 연준 의장이 좀 실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물가가 일시적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2022년 3월에 이제 금리를 사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인상을 하게 됐죠. 그 인상의 여파로 소위 이제 시장에 과열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그 과열이란 부분이 과연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국채시장, 뭐 채권시장의 과열과 또 이제 가상화폐 과열, 뭐 또 일부의 기술 혁신과 관련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기업의 과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시 한번 터지면서 지금의 어떤 금융위기 상황이 조금은 초기 단계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저희가 매크로 볼 때마다 불만이 예. 이러면 미국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지구에 어떻게 보면 금융의 정책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가 유럽의 유로존 리스크 터졌을 때나 이런 때가 언제였었죠? 그때 2010년 초였죠. 2010년 초에 사실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고요. 그것도 결국에 보면 이제 그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 이때 예, 그때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 이러한 것들이 워낙 많은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 자체가 결국 유럽의 재정 부담, 뭐 일부 이제 그리스라든지 뭐 이러한 쪽은 또 뭐 연금 문제도 사실 겹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실은 재정 지출을 많이 한 부분 자체가 결국 유럽 재정 위기로 사실은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휘청거리자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저희 투자의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개인과 기업으로 크게 나눠서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갔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이제 이 마이크로 즉 바텀업 쪽에서는 이 돈이 어떤 기술들 아니면 어떤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산업이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쪽에 일단 소비 여력이 줄면서 힘들어졌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이전에 제 기억나는 건 99년, 2000년, 2001년도 IT 버블이 있을 때 상당히 행복했거든요. 그렇죠. 행복했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포털, 인터넷 포털이라는 게 생기고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었지만 뭐 기세 상한가라는 표현도 그때 들어봤습니다. 거의 하루에 매일 상한가를 가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자들이 그때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IT 버블 터지고 또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당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원래 오리진에다가 파생을 얹고 또 파생을 얹고 파생을 얹고 우리가 뭐몇 쿠션을 먹다 보니까 사실 이해도 안 가는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먼 사태로 터졌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제 나눠졌던 부분이 특히나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사실 대상을 엄밀히 따지면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제 이 프라임과 다르게 서프라임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 생각에는 이 가난한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서브프라임인가 신용도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이제 맞습니다. 준 상황들이고 그 신용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 투자를 한 거죠. 부동산이라는 자산 투자를 했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결국 이제 파산으로 가면서 내 집마저도 잃고 또 빚을 떠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저신용자분들께서 더 이제 상황이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뭐 미국 같은 보면은 이제 뭐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아마 더 촉발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 저희가 걱정해 주는 게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서프라임 때 아무래도 부자분들도 많이 다치셨겠죠. 자산이 많이 이제 하락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막 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 뿌린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원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 돈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없는 쪽이나 뭐 힘든 쪽 구석구석 스며들었으면 세상이 같이 잘 살게 됐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존에 어떤 돈이 있는 분들이 더 불어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가요? 예,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경기를 침체를 겪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실물 경기가 사실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고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산 가격을 띄워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어떤 정책이었고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 2008년 요 전후를 보게 되면 중국이 부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은 결국 경기는 부양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돈 있는 자산가는 결국 그러한 부분의 수혜를 얻은 부분들이고 이 빈곤층은 가뜩이나 사실은 저신용으로 대출도 못 받는 상황에다가 소위 그 경기가 회복이 됐지만 고용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소위 우리가 짬리스 리커버리라고 해요. 고용 없는 이제 회복이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좀 전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때인가요? 아니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오바마가 오바마 때문에. 17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빈곤층의 불만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이 잡이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뭐 러스트벨트 해서 아마 트럼프가 등장해서 야, 이 미국인들이 왜 저 이민자들한테 밀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민자를 몰아내자. 뭐 중국인들을 몰아내자라는 분위기가 아마 이때부터 형성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때부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 대중 자체가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각국 뭔가 산업이 계속 미국이 이제 뭔가 자꾸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마 계속해서 좀 장벽을 닫는 이러한 정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 이제 재단을 한번 내려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부자들이 일단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분들이 사실 서프라임 때문에 받은 충격들이 회복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잡리스 즉 이 직업이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그걸 약간 저희 딴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중국들이 WTO 이후로 계속 부상됐고 사실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쇠락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 그래서 굉장히 시설들은 낡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은 계속해서 미국의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강점을 가진 게 뭐냐면 테크인데
테크 쪽도 사실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쪽은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들이 막으로 올라왔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테크 자이언트들이 막 부상된 것도 사실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예를 들면 뭐 앱 생태계를 만들면서 결국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만약에 없었다면 뭐 카카오라든지 뭐 우리 이커머스 쪽에 있는 쪽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지금 메타 이런 쪽도 결국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낸 거의 거인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AI, 뭐 핀테크 같은 업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테크 자이언트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스타트업들도 행복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분들도 결국은 엑싯, 즉 자기 회사를 아주 비싸게 팔고 남은 돈을 가지고 막 후배들한테 천사처럼 돈을 기부했던 게 엔젤 투자의 초기인데 시딩, 그러니까 야 싹수가 있는 내 후배들한테는 돈을 엄청나게 일단 뿌려서 여기서 일단은 열매를 거두자라는 시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행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투자를 하고 나면 몇 배씩 막 올라가는 행복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업을 부익 부빈 좀 나눠보자면 전통 제조업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테크 자이언트나 스타트업은 굉장히 행복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스닥이라든 이런 데 이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테크주들로 도배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맨날 봤던 게 시가총액의 상위에 어떤 업체들이 포진해 있나 보면 당시에 있었던 뭐 정유화학 업체들 막 밀려나기 시작하고 금융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득보잡이었던 테크주들이 막 위에 상위로 올라왔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가 일어났던 코비드 때로 한번 다시 가볼 텐데 그 사이에 다시 인상을 했던 이유는 뭐였죠, 그때가?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이제 회복의 조짐이 사실은 좀 보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제 테크 기업들이 슬슬 이제 올라오고, 특히 이제 그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와 관련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테크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QE도 중단을 하고 사실 이제 금리를 슬슬 올리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조금 미국 경기 회복세 자체가 좀 주춤해지는 어떤 이러한 시기를 좀 맞게 되는 부분들이죠. 미중 갈등이 이 당시에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미중 갈등의 부분을 또 저희 이제 바텀으로 쳐서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임금이 싼 쪽에서는 밑에 있는 뭐 3차 생태계라든지 해서 뭐 원자재를 가공하거나 그러면 부품을 만들고 부품을 만들어서 또 선진국에 납품하면 최종 조립을 해서 부가가치를 얻는 건 선진국이 하는 그렇죠. 이런 협업 구도였는데 미국이 갑자기 중국 야 니네가 다 해먹을 거냐 야 분리해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랫단과 윗단이 분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제 블록화 현상이 어떻게 보면 막 시작됐던 게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또 중국이 이제 제조 미국이고 하면서 뭐 반도체 굴기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신산업 쪽에도 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위협을 느낀 부분도 사실은 미국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별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선을 그으면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본격화됐던 때가 아니 지금까지 저렇게 싸게 중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조립하면 됐는데 굳이 중국 거를 못 쓰게 하니 당연히 원자재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면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또 협력업체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시에 공급망 이슈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맨날 모닝 미팅 하면서 나왔던 게 공급망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 또 팬데믹이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또 어떻게 됐었죠? 예, 뭐 팬데믹 터지는 가장 뭐 다들 이제 공포스러웠죠. 뭐 이게 어떻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좀 뭐 경제적인 부분도 뭐 우리가 대침체니 공황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지만 이제 다행스럽게 중앙은행들 자체가 엄청나게 초기에 막대한 유동성을 사실은 풀어줌으로써 그들 자금 자체가 상당 부분은 특히 이제 그 비대면 뭐 이러한 것들 붐과 맞물리면서 그러한 테크 기술 산업 또 디지털 경제 뭐 이러한 쪽으로 자본들이 사실은 물밀듯이 들어갔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때 기억하는 게 사실은 어떤 조건 없이 예.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보게 되면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장이었던 것도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정부 자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뿌리는 현금 살포한 거죠. 그렇죠. 현금 예. 살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 회복인 줄 알고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서 갑자기 전 세계가 마치 스페인 독감을 방불케 하는 전례미문의 이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전 세계가 일단 비대면 서로 왕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야 돌아다니지 마라 아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는 사실 이 초미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이때 잠깐 기억을 해보면 당시 이제 전통 제조업은 아니 나오지 말라는데 이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한참 얘기 나왔던 그것도 이동 지수. 예.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이동 지수가 계속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가격 막 빠지기도 했고 물류 완전히 스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개인들한테 돈을 뿌려주는데 이 규모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그게 큰 돈은 아니죠. 뭐 그런 뭘 자산을 사고 할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없는 살림에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비로 가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이고 그 소비라는 부분 자체가 뭐 나가서 사실은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맞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바꾸거나 핸드폰을 다시 바꾸거나 뭐 이러한 식의 어떤 소비 자체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이때 기억나는 게 사실 이제 뭐 저한테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막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살 수 있는 게 스마트폰하고 딱 노트북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마 IT 쪽에 특히 제조 쪽에서는 반짝 호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IT 디바이스 막 좋아지고 또 특히 LG나 삼성 같은 이제 이 가전 제품들이 왜냐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가전 제품들이다 보니까 가전 수요가 확 땡겨졌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사는 잘 되는데 이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당시에 뭐 LA 항구도 막 마비가 되기 시작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통제 제조업이 잠깐 반짝했지만 그거는 이제 IT에만 국한됐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왜냐하면 디맨드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로 따져보면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테크 중에 비대면 그래서 뭐 이때 메타버스라든지 뭐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세계가 굉장히 앞당겨져서 오는 것 같은 그렇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빨리 우리가 땡겼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때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메타버스를 준비했던 수많은 준비가 안 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테크죠. 이때는 자이언트와 스타트업 공이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 여력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힘든 거는 결국은 전통 제조업 중에 IT가 아닌 기업들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지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버블이 주식시장과 뭐 이런 채권시장까지도 계속 밀어올리면서 유례 없이 채권과 주식이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전부 다 부자가 됐죠. 그래서 웰스 이펙트가 거의 최고조가 됐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맥시마이즈 됐고 이때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제조업에 들어가 있던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왜냐하면 뭐 못 돌아다니니까 밖에서 서비스업을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우셨고 실업률 높아졌고 락다운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뭐 이런 효과는 중국은 뭐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리세션이라고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던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2002년 3월부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금리를 올린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가장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에 대한 차질 때문에 뭐 물류비도 뛰고 뭐 항공료도 뛰고 뭐 하다못해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퍼지면서
결국 그 인프레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일시적으로 뭐 연준도 일시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었다. 또 우리가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용 시장의 부분 자체도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안 되면서 이게 완전히 구조적인 어떤 인프레 압력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미 연준이 이제 3월 금리 인사 뭐 처음에는 이제 25p 인사로 이제 서서히 스타트를 했다가 사실 뭐 그걸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가 빅 스텝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가는 사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이 과정이 지금의 상황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파월이 욕을 먹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가장 황금 타임을 놓쳤고 그다음 지금도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이 뚝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SV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 CS 문제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뭐 도이치방크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좀 심하게 압박을 했더니 옆에 분들이 다 그냥 툭툭 쓰러지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부자분들 중에서도 타이밍 놓친 분들은 뭐 자산이 많이 다시 다운됐겠지만 뭐 주가 폭락하고 나서 현금 부자들은 지금 금리가 맨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축은행에 넣으면 금리가 몇 프로냐 얘기하시면 이거 뭐 5%대 뭐 6%대 상품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부자분들이야 뭐 한 100억 있으면 1년에 뭐 6억 뭐 이렇게는 금방 그렇죠. 꽂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부자분들은. 그리고 뭐냐면 야 그동안 얼마나 채권하고 주가가 올라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부자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다고 얘기하는데도 FOMC가 무슨 약간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물밀듯이 돈이 들어올까? 그 돈 도대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예전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투자력이 많은 부자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좀 힘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서민 경제는 직격탄 아닙니까? 직격탄이고 또 금리라는 게 대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우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도 뭐 갭 투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이 버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그렇죠. 많아졌다 맞습니다. 보니까 금리 부담으로 사실 좀 왜냐면 부자분들이 레버리지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들이 가랭이 찢어지게 투자를 했다가 정말 찢어버린 거죠 이게.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기업 단까지 내려와서 보면 다행히 테크 자이언트들은 뭐냐면 신기술, 저희가 늘 얘기했던 우리가 테크노믹스라는 게 결국은 기술이 경제의 어떤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약간 작은 기대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게 이 어려운 리세션 기간에서 또 뭔가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GPT 신드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챗GPT로 야 이게 뭐 스마트폰, 아이폰 이후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변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민자 막 맞고 근데 이제 제조업은 다 들어와라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막 많아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제조업은 오랫동안 또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한국도 중소기업에 뭐 아무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이제 고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서비스업은 뭐 사실 좀 힘들었으면 제조업은 계속 와라 해도 안 가는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금이 연봉이 뛰고 샐러리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최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사람을 먹고 하고 인건비 계속 뛰니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을 쓰자라는 부분 때문에 로봇도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삼성이니 LG니 해서 계속 먹거리 얘기 나오는 게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대폭등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유럽이 이번에 정신 제대로 한번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야 이거 화석연료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모든 것들을 리니얼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이노베이션이 같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돈이 있는 기업이 아니면 엄두를 못 내는 기술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GPT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뭐 엄청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뭐 1750억 개 파라미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연산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업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오픈 AI도 사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
테크 자이언트들은 돈이 계속 돈을 벌고 기술이 기술을 벌거나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M&A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기술에 모이는데 이때 스타트업은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같은 기술주지만 추가 펀딩이 안 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케일업이라는 게 씨를 막 뿌려놨고 어제 조금 있으면 새싹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얻어서 사람도 막 뽑기 시작하고 공장도 막 짓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출액은 발생 안 하거나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덩치는 크고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펀딩이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줄 서서 투자를 하고 싶었을 때니까. 근데 갑자기 뚜껑 끊겨져 이렇게. 펀딩이 안 되니까 바로 자금난이 봉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왜냐면 전체 실리콘밸리 그룹 자체가 한 57% 정도가 투자를 했다 엑시트하는 비용을 가지고 결국 이 비용이 이제 그 이익을 가지고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했던 이 금융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을 과연 이어받을까 싶었는데 더 심하게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계속 들어와라. 그리고 반도체 들어오고 배터리 들어오고 다 들어와라. 그리고 예를 들면 메이드 인 USA가 되려면 그 부품사 다 따라 들어와라. 이것 때문에 계속 인력난은 심해지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늘 아침마다 모닝 미팅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한데 왜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거야? 라는 부분이 아마 이런 데서 연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이제 알아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계속 나뉘어지는 부분이 지금 현지까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 생존이 어려운 이 가난한 분들이 투자까지 나서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투자 여력이 상당히 있는 거는 개인으로 따지면 부자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 투자할까 사실 우리 관심인데 이걸 조금 봤을 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테크 자이언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ABC로 불리는 AI, 빅테크, 클라우드 쪽. 그래서 이게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AI 쪽일 거고요. 빅데이터는 사실 구글이 텍스트를 다 모아놓고 뭐 우리가 2021년까지 텍스트를 다 모아서 프리트레인, 즉 사전 학습을 시킨다는 게 바로 이 의미고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로 대변될 수 있는 GPU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클라우드 이것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번에 아마 그 구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챗GPT를 연동하는 서비스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이 해커들이 등장하다 이런 기사 한번 보셨을 텐데 특히나 이렇게 뭔가 쉐어하는 게 많고 나누는 게 많다 보면 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보안 문제도 그 다음에 저희가 CES 갔다 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이제는 B2C의 시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B2B 즉 기업이 기업한테 기술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계속 돈을 쓰는 기업체의 테크가 2030년까지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마 여기서 연유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손잡고 챗GPT 성공하니까 계속해서 서버를 확장하고 컴퓨터를 더 빠르게 이제 확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위협을 느끼고 또 구글도 투자를 하고 많은 테크 자이언트들이 역시 이제 이 GPT 관련된 즉 생성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게 바로 테크 어떤 변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을 하고 뭐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기업들이 테크 자이언트 쪽으로 M&A가 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통 제조업도 그럼 다 힘들기만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다시 시작할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아마 공산품, 뭐 손톱깎이라든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주방용 뭐 국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좋은 거 계속 수입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이 절대 너희한테 못 주겠다는 첨단 제조 쪽은 미국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미국 내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이노베이션 거기 또 일환이 스토리지에 구성되는 배터리 뭐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핫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약 240 테라와트아워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전기차를 80kWh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억 대를 만들 분량이거든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뭐 배터리 굉장히 떴고요. 당연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하고 담을 쌓게 되는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도발을 해서 미국까지 가겠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심기를 건드렸던 부분이 패권 전쟁의 끝은 결국은 야 전쟁했을 때 너 나한테 이길 수 있어라는 부분일 텐데 그게 아마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방위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상당히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아마 부가 또 다시 재편되지 않겠냐.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부는 강화되고 있고 가난한 분들보다는 부자분들이 훨씬 더 커졌다. 뭐 최근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 그러면 테크 자이언트가 스타트업보다 월등히 좀 뛰어난 상황이고요. 전통 제조업에서는 많이 힘들지만 결국 미국이 키우겠다고 생각했던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이게 최근 들어 뭐 저희가 계속 생각 붙잡았던 그렇죠.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장황하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떠가는 생각들을 붙잡아서 한번 그 말씀드리는 계기를 뭐 저희가 굉장히 성의 없게 유튜브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또 부담 없이 말씀드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좀 어떠셨어요 오늘? 예, 뭐 저도 뭐 옛날 얘기를 또 뒤집어 볼 수도 있었고 저희가 뭐 같이 책도 썼지만 뭐 그때 테크노믹스라는 어떤 책을 썼고 이제 거의 테크노믹스 2 버전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언뜻 듭니다. 일단 뭐 저희 하이트증권 이용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방송이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방송 못 찍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좀 말씀드린 계기를 좀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